너희 사위,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라며? 10년 만에 나간 동창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른 오미라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온 식당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대기업 임원인데 얘 사위는 아주 상팔자야. 처갓집 밥이나 축내는. 동창들 앞에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를 비웃던 그 여자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게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수가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응? 과연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게임만 하던 제 사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 58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서 낡은 한식당 하나를 20년 넘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죠. 간판은 색이 바랬고 미닫이 문은 여닫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식당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성격은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는 짓만은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속에 든 진심 하나 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3남매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밭을 매다 허리가 굽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상일까지 다니며 저희 셋을 키우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짐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3년 남의 식당 주방에서 5년을 굴렀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웃었고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26되던 해봄 저는 죽은 남편 이재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늦봄이었죠. 제가 일하던 식당 앞 처마 밑에서 웬 청년 하나가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이가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거기 비 오는데 왜 멍하니 서 있어? 얼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감기 옴팡 걸려. 이재훈이 멋쩍게 뒤통수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비만 살짝 피하다 금방 갈게요. 저는 그 말이 어쩐지 거짓말 같지 않아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고 쯧쯧. 지갑을 잃어버렸어? 배가 얼마나 고플까? 얼른 들어와 앉아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줄 테니까. 밥값은 내가 낼게. 사람 굶는 거 아니야. 이재훈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어떻게 밥을 얻어먹습니까? 염치 없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챙겨주는 거지.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와요. 비 맞아서 덜덜 떠는구만. 젊은 사람이 속 든든해야지. 이재훈은 그날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다음 날부터 매일 국밥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갚으러 온다면서 매번 한 그릇씩 더 사 먹고 갔죠. 서글서글한 눈매에 말끝을 조심스럽게 흐리는 그 사람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1년 만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이재훈은 저를 위해 작은 한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한 음식은 진짜 세상 최고야. 내 손맛 썩히는 거 내가 못 본다. 우리 빚을 내서라도 내 이름 딱 박힌 식당 하나 차리자. 그이가 개업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6살 되던 해 이재훈은 간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은 지 반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이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죠. 당신이 남긴 이 식당, 우리 딸, 내가 죽는 날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렇게 20여 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딸 수진이는 반듯하게 자라 작년에 시집을 갔고 저는 이제야 좀 숨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10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저는 뺨을 얻어맞은 기분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어느 한정식집이었습니다. 20명 남짓 모인 동창들 사이에서 오미라는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명품으로 두른 오미란이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머, 저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우리 정숙이 아니야? 정숙아, 여기야 여기. 이리 와서 얼른 내 옆에 앉아.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미란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쩜? 정수가,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얼굴은 팍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폼은 옛날 촌스러운 거 그대로야. 아주 소박해서 보기 좋네. 그게 내 매력이지 뭐, 호호. 옆에 앉은 동창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오미라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정수가, 너 작년에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 보냈다며? 그래,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야? 번듯한 직장은 다니고?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위, 아주 착해.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바르고 싹싹한데. 우리 딸한테도 끔찍하게 잘하고. 오미란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누가 성격 물어봤어? 직업 말이야, 직업.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지. 무슨 일로 밥 벌어먹고 사냐고 묻잖아.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는 건 알아도 정확히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제가 대답을 미루자 오미란이 옆자리 동창의 팔을 툭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정숙이 사위 말이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집구석에서 허구한 날 게임만 한단다. 아주 상팔자 중에 최고 상팔자. 동네 백수라던데. 정수가 내 말 맞지? 식당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간신히 참으며 오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위가 백수라니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듣긴 어디서 들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야. 우리 딸 시댁이 너희 딸 신혼집 바로 근처거든. 세상에 멀쩡한 대낮에 그 서방이라는 애가 무릎 다 늘어난 추리닝 쪼가리 입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동네 슈퍼를 기어 나오더라잖아. 동네 사람들이 쯧쯧 혀를 찬대. 오미란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너 우리 사위는 뭐 하는 줄 아니?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임원이야. 이번에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상무 달았잖아. 억대 연봉의 법인 카드 팍팍 쓰는 거 너는 평생 구경도 못 해봤지?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여기서 언성을 높이면 지는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정수가. 너도 참 속 터진다. 그 귀한 딸내미를 남편 없이 너 혼자 어떻게 키웠는데 식당 구석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워놨더니 고작 백수 놈팽이한테 시집을 보내? 시집 보낼 때 호구 조사도 안 해봤어? 아이고, 이제 와서 물를 수도 없고 저 짠한 팔자 어쩌면 좋아. 옆에 앉은 동창 김영자가 오미란의 팔을 슬쩍 잡으며 눈치를 줬습니다. 야, 오미란,
너 말 조심 안 해? 오랜만에 만나서 사람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야? 너무 심하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다 우리 정숙이 불쌍하고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너네도 알잖아. 얘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고생하면서 딸 키웠는지. 오미라는 걱정이라는 말을 붙이며 저를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창 시절 이 아이가 좋아하던 3학년 선배가 저에게 편지를 건네던 그 봄날이 문득 떠올랐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오미란이 제 도시락에 지우개 가루를 뿌리고 제 체육복을 화장실 변기에 처박아 넣던 것이 30해가 훌쩍 지났는데도 이 아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아, 맞다. 정수가 그러지 말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한번 싹싹 빌어볼까? 우리 남편 회사가 커서 아는 사장님들 쫙 깔렸잖아. 너희 사위, 빌딩 주차장 관리나 야간 경비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주라고 할까? 호호. 오미란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미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미란, 너 남의 집 귀한 사위 걱정은 그만 접어둬. 우리 사위 밥 아주 잘 먹고 다녀. 우리 수진이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아껴주고 나한테도 친아들처럼 다정해. 돈이야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 속이 꽉 찼는데 그깟 직업 좀 없으면 어때? 나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머, 얘 눈 부릅뜨는 것 좀 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돈 없어도 밥만 잘 먹으면 최고래. 그래,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는 백수가 참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래, 아주 큰 자랑이다. 돈 많다고 남의 가슴에 함부로 대못 받고 재뿌리는 사람보다는 100번 1000번 나아. 적어도 우리 사위는 너처럼 입으로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아.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미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몇몇 동창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놀아. 나는 내일 새벽 시장 나가봐야 해서 이만 일어날게. 다들 건강해라. 오미란이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코끝에 시원하게 닿았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벌렁거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저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민재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슈퍼에 가든 말든 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는 그 아이의 눈빛이 저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문을 열면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자리, 나는 오늘도 지켜냈다고요. 동창회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일은 잊기로 마음먹고 시장에 다녀와 물을 다듬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새 글이 수십 개나 쌓여 있더군요. 오미란의 이름이 화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얘들아, 어제 우리 정숙이가 좀 예민하더라. 내가 걱정돼서 한 소리 한 건데 상처받았을까봐 마음이 안 좋네. 그 밑으로는 사위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는 사진이라며 어디서 찍었는지 모를 뒷모습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재의 뒷모습이 분명했죠.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 오미란이 제 발로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난 오후 2시쯤이었죠. 그날따라 민재가 식당에 와서
낡은 포스기를 뜯어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문 앞에 서서 식당 안을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얘. 여기 식당이 이렇게 좁았어? 옛날에 몇 번 와봤을 땐 몰랐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오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여긴 어쩐 일이야?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배도 출출하고 해서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지. 뭐 좀 시원한 거 없니? 오미라는 대답도 듣기 전에 창가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냉면 한 그릇을 말아내갔습니다. 오미란이 젓가락을 들어 면을 몇 번 뒤적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수가, 이거 면이 좀 부른 것 같은데? 육수도 어째 밍밍하다 얘. 방금 삶아서 말아준 거야. 얘가 나 입맛 까다로운 거 몰라? 아무튼 뭐 시골 식당이 다 그렇지. 오미란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구석에서 드라이버를 쥐고 있는 민재를 흘끔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그 사위니? 낮에 저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 진짜 놀고 먹는 게 맞나 보네. 민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나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목소리를 한 톤 더 올렸습니다. 쯧쯧, 젊은 놈이 처갓집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원. 요즘 세상에 저런 사내를 다 봤네. 저는 그 순간 참았던 게 툭 끊어졌습니다. 행주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오미란 앞으로 걸어갔죠. 미란아, 냉면 다 먹었으면 그만 가. 우리 식당 문 닫을 시간이야. 어머, 얘 봐라. 손님한테 이게 무슨 태도니? 손님이면 손님답게 굴어야 손님이지. 남의 사위 앞에 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무슨 손님이야. 오미란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됐다, 됐어. 이거 받고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반찬이나 좀 더 신경 써서 내와. 알겠니? 수표가 식탁 위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걸어와 허리를 굽혀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반듯하게 펴서 오미란 앞에 내밀었죠. 사모님, 저희 장모님 음식은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드시는 거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미란이 눈을 크게 뜨고 민재를 쏘아봤습니다. 뭐? 아니, 백수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니? 훈계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한테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재가 여전히 두 손으로 수표를 받쳐든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오미라는 수표를 낚아채듯 받아서는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 집 사위나 장모나 아주 짝이 잘 맞네.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끼리 뭉쳐 사니 얼마나 좋겠니? 오미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정수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얼른 물을 한 컵 떠다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장모님, 물 좀 드세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저는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내가 못난 친구를 둬서 자네가 험한 소리를 들었어. 장모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긴 뭐가 아무렇지 않아. 자네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저는 결국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줬습니다. 장모님, 저는요, 저런 말 한 번 들었다고 상처받을 만큼 여리지 않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민재야,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엄마도 사람이더라. 상처도 받고 서럽기도 하고. 민재가 저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죽은 남편의 웃음과 어찌나 닮았는지 저는 결국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가 사는 신혼집은 저희 식당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 거리인데 요즘은 딸 수진이가 임신 준비 중이라며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자고 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봤죠.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 가득한 영어 글자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자들이었죠. 아마 게임에 쓰는 아이템 같은 걸 사고 파는 모양이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살며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 오늘 힘드셨죠? 수진아, 너희 오빠는 밤에도 저렇게 일하니?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길래? 수진이가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알지, 알지. 나도 자네 오빠가 제일 든든하다.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엄마, 오미란 아줌마 말은 그냥 흘려버려. 그런 사람들 말 담아두면 엄마만 아파. 안 담아둬. 내가 그런 거 담아둘 사람이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저에게 다정한 사위, 남편의 웃음을 닮은 사위, 그리고 그런 사위를 남편이라 부르며 행복해하는 제 딸. 이만하면 저는 부자였습니다. 오미란이 뭐라 짓거리든 저는 제자리에서 제 밥을 지어 팔면 그만이라고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봄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식당 앞 골목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배가 불룩 나온 50대 후반의 남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내렸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갖춰 입은 수행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붙었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온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김정숙 씨 되시죠? 나 오태섭이라고 합니다. 대양시행 대표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시다. 이 골목 일대 내가 사서 쇼핑몰을 올릴 겁니다. 이 식당 자리 하나가 알박기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직접 왔소.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었는데 곧 머릿속에서 딱 하고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남편. 저는 명함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식당은 팔 생각 없습니다. 오태섭이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허 사장님, 얘기 다 안 들어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릴 거요. 아줌마가 평생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못 만질 돈이야.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미란이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걸어 들어왔죠. 남편의 팔에 손을 걸치고 마치 무대에 오르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얘기 시작했어? 나 좀 기다려주지. 오미란이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수가,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푼돈이라도 챙겨서 조용한 시골로 가. 응? 그게 너답게 사는 거야. 저는 앞치마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란아, 이 식당이 어떤 자리인지 너는 몰라. 우리 남편이 남기고 간 자리야. 나는 이 자리 안 비켜. 어머 얘. 죽은 남편 팔지 마. 그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유난이니. 그 말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잘근 깨물고 오미란을 바라봤죠. 오태섭이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 감정 상하지 맙시다. 김 사장, 내가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는 거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요. 안 그러면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방법이 좀 거칠어질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뭘 뻔한 소리 아닙니까? 알아서 생각하쇼. 오태섭이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오미란이 저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정수가 주제 파악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니?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부터 식당 앞 골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실려왔는지 모를 검은 봉투 쓰레기가 식당 문 앞에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아침에 치우면 저녁에 또 쌓였고 저녁에 치우면 새벽에 또 쌓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죠. 문신을 팔뚝에 새긴 험상궂은 남자 서너시 매일같이 식당 앞을 어슬렁거리며 손님들을 노려봤습니다. 단골이던 김씨 아저씨가 며칠 만에 얼굴을 비치더니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김 사장, 나도 이 집국이 좋아서 오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가 못 오게 하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저씨. 이해합니다. 저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냄비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경찰서에도 2번이나 다녀왔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신고받고 나가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물증이 있어야 저희도 뭘 하죠. 쓰레기는요? 매일 쌓이는 쓰레기요. 그것도 누가 버렸는지 딱 잡히지 않으면. 저는 파출소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돈 앞에서는 법도 이렇게 무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매출은 반이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재료비 걱정을 하며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늦은 시간에 식당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더군요. 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골목에 서 있는 남자들을 오래도록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밖으로 나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네, 접니다. 지금 바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양시행, 대표 오태섭. 네, 급합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백수사위가 무슨 험한 일을 벌이려는 건 아닌지, 저 사람들이 민재까지 해코지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났죠. 저는 뛰어나가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아, 저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자네 나서지 마. 자네까지 다치면 나 어떻게 살아? 저는 민재의 팔을 흔들며 매달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웃음기 가득하던 눈매가 그 밤엔 이상하게 깊고 조용했습니다. 장모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는 형님한테 상담 좀 해보려는 거예요. 상담이 무슨 상담이야. 자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장모님, 저 믿으시죠?
민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뜨거웠습니다. 믿지, 자네를 왜 안 믿어. 근데 이건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장모님,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살림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 식당 창문 두 짝 중 하나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벽돌 한 장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저는 유리 조각들 사이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아래로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당신이 남긴 이 자리, 나 못 지킬 것 같아. 여보. 동창 단톡방에는 밤새 오미란이 올린 글이 또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정숙이 식당 곧 문 닫는데. 그 골목에 재개발 들어간대. 어쩐다니 얘도 이제 늙음하게 갈 데도 없을 텐데. 밑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까지 얌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재가 어제와 같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저는 유리 조각 위에 주저앉은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유리 조각 사이에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장모님, 손 다치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민재야, 이 유리를 어떡하니? 저 창문을 어떡해? 창문은 사람이 고치면 되죠. 장모님만 안 다치셨으면 됩니다. 민재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떠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고는 빗자루를 들어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저는 물잔을 든 채 민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깨진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민재가 쓸어 담는 유리 조각들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40대 남자가 저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정숙 사장님이시죠? 저희는 태산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표 변호사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결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산이요? 저 그런데 부른 적 없는데요. 네, 사장님. 저희는 다른 분의 의뢰를 받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식당에서 벌어진 영업방해건 일체를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서지훈이라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데는 돈이 아주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변호사님. 저는 못해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수임료는 저희 사무소 BVIP 고객님께서 이미 전액 처리해 두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BVIP요? 대체 그게 누구예요? 저는 그런 귀한 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뢰인 신원은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지훈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고생, 이제는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계셔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장모님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고개를 획 돌려 민재를 바라봤죠. 빗자루를 든 민재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재야, 자네. 장모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저 변호사님 말씀만 들으세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유리 조각을 쓸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서지훈이 내미는 서류에 어색한 손짓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서지훈이 서류를 챙기며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부터는 골목에 사람 얼씬거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혹시 위협이 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명함 한 장을 받아든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부터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어귀에 서고 법원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다녔죠. 식당 앞을 어슬렁거리던 험상궂은 남자들은 경찰과 몇 마디 나누더니 하나같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그날 밤부터 더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새 유리를 끼워 넣는 인부들 옆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낯익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은 대양시행 오태섭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대표는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 대출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저는 국자를 든 채 텔레비전 앞에 붙박여 섰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태섭이 검은 잠바를 얼굴까지 덮어 쓴 채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옆에는 오미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서둘러 차에 오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 닫을 시간에 맞춰 민재와 수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평소에 늘어진 티셔츠 대신 깨끗한 감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저만한 크기의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뒤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엄마, 우리 왔어. 엄마, 이거 우리 오빠가 엄마 드리는 거야. 민재가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사귀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놓으세요. 저는 꽃바구니를 받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데 눈에서는 자꾸 물이 나왔죠. 민재야, 자네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한 BVIP 고객이라는 사람, 자네야? 민재가 뒤통수를 긁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나중에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저녁이나 드세요. 자네가 게임 아이템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변호사님을 부른 거야? 수진이가 저를 뒤에서 껴안으며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가 좀 아이템을 아주 비싸게 잘 팔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응? 이해가.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벌었길래 그 큰 사무소를. 엄마, 오늘은 그냥 웃자. 응? 오늘은. 수진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알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저 두 아이가 제 옆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국을 새로 끓였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얹고 밥그릇에 밥을 소복하게 담았습니다. 세 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뜨는데 문득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자리 오늘도 잘 지켰어.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이 이렇게 든든해. 당신이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밥을 다 먹은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오늘 국이 유난히 맛있네요. 별거 안 넣었어. 그냥 늘 끓이던 대로 끓였는데. 장모님 마음이 편하시니까 국도 편안하게 끓여진 거죠. 수진이가 옆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오빠 말 예쁘게 한다. 내가 원래 좀 그렇지. 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고 눈물을 훔치다가 또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의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한밤중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밤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눈이 감겼죠. 식당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서류가 골목 어귀에 붙은 뒤로는 낯선 사람이 얼씬거리지 않았죠. 그 사이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 집 사장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저 집 국이 얼마나 정성 들여 끓여지는지 말입니다.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도 누군가가 저희 식당 이야기를 올렸다더군요. 그 뒤로 손님이 배로 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문 앞에 줄이 늘어섰고 저녁이면 예약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 요새 아주 잘 된다며. 이 집 무 좀 봐. 오늘 아주 잘 들어왔어. 아이고 아저씨. 무가 정말 튼실하네요. 이거 5단만 주세요. 5단씩이나? 이 집 아주 잘 팔리나 보네. 아저씨 덕분이에요. 재료가 좋아야 국이 살지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짐수레를 밀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게 시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새벽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게 참 마음 하나 편해지니 발걸음까지 이렇게 가벼워지는군요. 민재는 요즘 부쩍 자주 식당에 나왔습니다. 낮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죠. 접시를 나르는 폼이 아주 능숙해져서 처음 오는 손님은 이 집 아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모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추가요. 밥 공기는 몇 개 드릴까요? 어머, 사위 총각. 오늘도 나왔네. 어쩜 저렇게 싹싹하니?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엌 창구 너머로 부르셨습니다. 김 사장, 저 총각이 사위야? 아들보다 낫네, 아주. 그럼요, 어머니. 우리 사위가 저래 봬도 속이 아주 깊어요. 복도 많지, 김 사장이. 딸도 예쁘고 사위도 반듯하고. 제가 뭐, 복이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잘 커준 거죠. 저는 부끄러운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민재가 상을 치우다가 그 말을 들었는지 저를 향해 눈을 찡긋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진이가 아침부터 저를 이끌었죠. 엄마, 오늘 우리 셋이 나들이 가자. 나들이? 갑자기 무슨 나들이야? 나 오늘 식당 문 열어야 해. 오늘은 문 닫아. 내가 어제 미리 공지 다 붙여놨어. 뭐? 이해가. 그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민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 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저를 태우고 간 곳은 강남의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회전문 앞에서부터 뒷걸음질을 쳤죠. 예. 나 이런 데 안 들어가. 문 앞에서만 봐도 옷이 다 비싸 보인다. 엄마,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오빠가 오늘 엄마한테 옷 한 벌 사드린다고 벼르고 있었어. 옷은 무슨, 나 옷 많아. 엄마, 그 앞치마 몇 년 입었지? 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입은 거 봤어.
수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민재가 제 팔짱을 슬쩍 끼며 웃었죠. 장모님, 오늘은 저 좀 도와주세요. 사위가 장모님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두 아이한테 이끌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저에게 이 옷 저 옷을 걸쳐줬는데 옷값을 흘끔 보고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재야, 이 옷 한 벌이 우리 식당 하루 매출이야. 안 돼, 이건. 장모님, 이 옷이 장모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요, 오늘 이것 값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진짜예요. 자네 정말 게임 아이템을 그렇게 잘 팔았어? 사위 총각,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좀 큰 걸 팔았어요. 진짜 아주 크게 팔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죠. 엄마, 오빠 말이 다 사실이야. 걱정 마.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옷 두 벌과 구두 한 켤레, 그리고 저 혼자서는 평생 사지 못했을 가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세 사람은 저녁을 근처의 조용한 양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두툼한 스테이크가 올라오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셋이 사진 찍자.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고 팔을 쭉 뻗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사진 속에 저는 이상하게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얼굴이 그날은 조금 낯설 정도로 환했죠. 엄마, 이 사진 아빠 사진 옆에 놔둬야겠다. 수진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목이 메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아빠도 봐야지. 우리 셋이 이렇게 웃는 거.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재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셋이 이렇게 웃는 날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아빠가 마음 편히 계실 거야.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두 사람의 잔에 제 잔을 톡 부딪혔죠.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촛불 사이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새로 뽑아온 세 사람의 사진을 그 옆에 세워두었죠. 그리고 상 위에 소주 한 병과 작은 잔 하나를 올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잔에 술을 따라 저에게 건넸고 저는 그 잔을 남편의 사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런 데 갔었어. 우리 딸이랑 우리 사위랑 셋이서.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우리 수진이 좀 봐. 얼마나 예쁘게 자랐어.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행복해. 엄마도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민재도 무릎을 꿇고 조용히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장모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도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을 겁니다. 그이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저 특유의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겠죠. 민재가 저를 볼 때 짓는 그 웃음처럼요. 저는 그 밤에 소주 한 잔을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을 재촉하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초입, 저희 식당 앞 화단에 심어둔 봉숭아가 첫 꽃을 피우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손님상을 물리고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꽃잎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골목 저 끝에서 익숙한 굽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오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윈데다 화장은 반쯤 지워져 눈 밑에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걸친 옷은 여전히 번쩍이는 명품이었습니다. 김정숙. 오미란이 이를 갈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란아,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서류 나왔을 텐데. 뭐? 접근 금지?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지금 그딴 종이 쪼가리가 무서워서 여기 안 온 줄 알아? 오미란이 성큼성큼 걸어와 저의 앞치마 자락을 확 잡아챘습니다. 저는 뒤로 몇 걸음 밀렸죠. 너 우리 남편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냐고. 나 미란아. 나 잡지 마. 우리 회사 부도 나게 생겼어. 은행이 다 등을 돌렸다고. 내가 무슨 수를 썼어? 응? 어떤 놈을 뒤에 세운 거냐고. 오미란의 목소리가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두 팔로 오미란의 손을 밀어냈지만 상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뛰어나왔습니다. 민재가 오미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저에게서 떼어냈죠. 오미란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그 백수 사위 맞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사모님, 저희 장모님한테서 손 좀 떼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오미라는 그 눈빛에 잠깐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큰 소리를 쳤죠. 뭐야? 눈알 부라리지 마, 이 백수야. 오미란이 저를 향해 침을 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정수가,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나. 두고 봐. 그 말을 남기고 오미라는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민재의 팔에 기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장모님, 놀라셨죠? 안으로 들어가세요. 괜찮아. 나 괜찮아, 민재야.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지나서 구청 위생과에서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서너 시간을 이 잡듯 뒤지고 갔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고 창고에 쌀포대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사장님, 신고가 들어와서요. 확인차 나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저희가 신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흘이 채 안 되어 또 다른 부서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소방 점검이라며 이번에는 주방 후드까지 다 뜯어봤죠. 그 다음 주에는 세무서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얼이 빠져 앞치마 끝만 움켜쥐고 서 있었죠. 인터넷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식당 이름을 검색하면 익명의 후기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는 둥, 사장이 손님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둥, 하나같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몰라서 수진이가 그걸 보여줄 때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죠. 엄마, 이거 다 미란 아줌마 짓이야. 동창들이랑 짜고 올리는 것 같아. 수진아, 어떡하니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걸 진짜라고 믿을 텐데. 엄마, 걱정 마. 오빠가 알아보고 있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손님이 하루가 다르게 줄었습니다. 줄이 늘어섰던 문 앞이 다시 휑해졌죠. 저는 밤이면 식당에 남아 국물을 우리면서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건물주 박씨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인데 그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죠. 김 사장, 나 좀 봐요. 어머, 아저씨. 어서 오세요. 뭐 좀 드릴까요? 아니, 앉지도 못하겠어. 김 사장, 내가 말이야. 박씨 아저씨가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좀 비워줘야겠어. 저는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계약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김 사장,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정이 좀 있어. 사정이 뭐예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박씨 아저씨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통째로 사겠다고 그래. 시세보다 2배를 얹어준다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 조건이요? 이 식당을 계약 만료 전에 비워달라는 거야. 미안해, 김 사장. 내가 나이 먹고 이 돈 앞에서 흔들려서 내가 정말 미안해.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저씨, 그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강 뭐라 그랬는데. 나도 잘 몰라. 오태섭 시행사 사위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저는 부엌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사위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 사위까지 앞세워 저를 이 자리에서 뽑아내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오미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3번째 벨이 울릴 때 받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좀 정신이 드니? 오미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부탁이야. 어머, 얘 봐. 부탁이래. 내가 나한테 부탁을 다 하네. 미란아, 우리가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러니? 응? 원수지.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감방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해.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 미란아, 주제도 모르는 늙은이야. 이참에 길바닥에 나 앉아서 평생 신세 한탄이나 하고 살아. 그게 내 팔자야, 정수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부엌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런 사람이 자꾸 붙는 걸까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오는 걸까요? 저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수진이한테 또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 두 아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또 그 애들이 나서야 한다니 저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식당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든 것 같기도 했죠. 새벽에 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둥글둥글 웃던 얼굴이 그 새벽에는 이상하게 딱딱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러고는 제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 민재야, 자네 안 자고 왜 여기까지 왔어? 장모님, 이번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들어 민재를 바라봤죠. 민재야, 그 여자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야. 자네가 다치면 어떡해. 장모님, 저 안 다칩니다. 오히려 그쪽이 저를 다치게 할 수가 없어요. 자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재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장모님, 저 믿으시죠? 딱 하루만 저 믿어주세요. 그 여자 다시는 장모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그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믿을게. 자네만 믿을게, 민재야. 민재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점심 손님도 뜸해진 시간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침에 저한테 딱 한마디만 했죠. 장모님, 오후 2시에 식당에 계셔주세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2시 정각이 되자 골목 어귀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들어와 식당 앞에 섰죠. 차 문이 열리고 오미란이 화려한 붉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내렸습니다. 그 뒤로 오태섭이 지팡이를 짚고 오미란의 사위라는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라 내렸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식당 문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무슨 개선장군 같더군요. 박씨 아저씨도 그 뒤에서 어두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정숙, 나왔다. 미란아, 여기 오면 안 된다니까. 어머, 얘. 오늘은 얘기가 다르지. 오늘은 여기 건물주 아저씨랑 계약하러 온 거니까. 우리 사위가 이 건물 살 거야, 오늘. 오미란의 사위가 저를 슬쩍 바라보며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것도 같았죠. 오미란이 손톱으로 카운터를 톡톡 두드리며 저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짐 싸. 이번 달까지라고 했지. 그런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이야. 오늘 안으로 좀 뺐으면 좋겠어. 응? 저는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다른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1대, 2대, 3대. 그 뒤로 승합차까지 1대가 나란히 섰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입은 남자 넷이 좌우로 갈라서서 도열했습니다. 그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평소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갖춰 입고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고 있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던 그 사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오미라는 처음엔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웬 정장들이 여기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오미란의 사위가 갑자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가방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탁 하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네, 대표님? 오미란의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서너 걸음을 뛰어와 민재 앞에 허리를 90도로 접었습니다. 대표님, 최민재 대표님, 이곳엔 어쩐 일로? 저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오태섭이 지팡이를 짚은 채 얼어붙었고 오미란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서 있었죠. 민재가 오미란의 사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상무,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저는 저희 장인어른 부탁으로 이 건물을. 민재가 손을 살짝 들어 강상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는 오미란을 향해 시선을 옮겼죠. 오미란이 정신을 차리고 사위의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저 백수한테 절을 해?
강상무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오미란을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뭐가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백수야. 예. 정신 차려. 강상무가 이를 악물고 오미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분이 스타게이트 창업주이신 최민재 대표님이십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국자를 카운터 위에 놓쳤습니다. 탕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스타게이트? 오미란이 헛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강상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회사 게임 10개 중 6개가 이분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매년 이분 회사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아세요? 저 이번 달에 이분 회사랑 계약 못 따내면 상무 자리 잘려요, 저. 예. 지금 뭐라는 거야? 오미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영어 글자를 두드리던 우리 사위가, 그러니까 저 애가,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재가 강상무 옆으로 걸어와 오미란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미란 사모님이시죠? 그런데요. 사모님께서 저희 장모님을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미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건 강상무. 네, 대표님. 자네 장모 지시로 이 건물 매입 진행했나? 강상무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지시라기보다는 부탁을 받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사정 파악을 못하고 오늘부로 이 건물 매입 계약 전부 파기하게, 그리고 우리 회사와 자네 회사 사이의 이번 분기 계약건 전부 재검토하겠네. 네, 대표님. 강상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민재를 올려다봤죠. 대표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거 잘리면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오미란이 강상무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너 왜 그래? 일어나. 좀 일어나. 강상무가 오미란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장모님, 좀 가만히 계세요. 장모님이 지금 저 인생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강상무가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그대로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몰랐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앞치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장모님, 이제 편히 계셔도 됩니다. 민재야, 자네가 그 게임 회사.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장모님이 저를 그냥 편하게 봐주시는 게 좋아서 자꾸 밀었습니다. 민재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태섭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지팡이를 짚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오미란이 그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식당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오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 오늘은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이상하게 짜릿한 무언가였죠. 카운터 뒤편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짚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제 어깨를 다시 한번 조용히 눌러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미란이 무릎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손톱을 세우던 그 여자가 눈물 콧물을 온 얼굴에 범벅한 채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정수가 나 좀 봐줘. 응? 미란아, 일어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정수가 한 번만 봐줘. 응?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서 한 번만. 오미란이 제 발치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무 바닥에 툭툭 울렸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오미란이 제 식탁에 던진 그 수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수표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돌려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 수표를 오미란의 얼굴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아, 이거 가져가. 정수가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믿었지? 이게 그 대가야. 가져가서 잘 간직해. 정수가 제발 내 식당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저는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오미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오미란과 오태석, 강상무를 향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세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부엌 개수대를 잡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오태섭의 시행사가 결국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의 회사가 강상무의 회사와 오랫동안 맺어온 큰 계약을 다른 곳으로 돌렸고 그 여파로 오미란 가족의 사업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동네에는 오미란이 명품 가방을 헐값에 내놓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니 어느 날 아침 이삿짐 차 한 대가 새벽같이 오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오미란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짐을 실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시장 상인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김 사장, 그 오미란인가 뭔가 하는 여자 결국 야반도주 하듯 갔다면서. 아이고, 사람 팔자 참.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김 사장은 착해서 그 여자 원망도 안 하지. 원망은 무슨.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아야죠. 저는 물을 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도 예전만큼 오미란이 밉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힘을 다른 데 쓰고 싶었거든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나섰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큰 길가에 새로 지어진 3층짜리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1층 유리창이 커다랗게 나 있고 그 위로 아직 간판은 걸리지 않은 상태였죠. 장모님, 여기 좀 보세요. 응? 여기가 어딘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얼떨결에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나무 냄새가 나는 새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홀에 반듯한 식탁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안쪽으로는 큼직한 주방이 딸려 있었죠. 한식당으로 딱 좋게 꾸며진 자리였습니다. 수진이가 안쪽에서 손을 흔들며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어때? 여기. 수진아,
여긴 뭐야? 민재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이 건물 장모님 이름으로 등기해뒀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그동안 새 얻어서 사시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잖아요. 이제 이 건물은 장모님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만큼 오래 하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민재야, 이건 너무 큰 거야. 나는 받으면 안 돼.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저희 수진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을 때 백수인 줄 알면서도 우리 딸 행복하면 됐다고 웃어주셨잖아요. 민재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평생 못 잊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민재야, 장모님, 저 이거 드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결국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수진이가 뛰어와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지. 응? 그럼. 우리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세 사람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새로 지은 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이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향해 어색하게 웃기만 했겠죠. 새 식당의 개업 날이었습니다. 큰 길가 유리문 위로 낯익은 상호가 새 간판으로 걸렸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손수붓으로 써서 걸어놓았던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민재가 사다리를 잡아주었고 수진이는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남편의 사진 액자가 카운터 중앙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셋이서 백화점에서 처음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도 나란히 세워두었죠. 개업덕을 돌리러 온 이웃 상인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 이제 진짜 사장님이시네. 아이고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 짓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김 사장이 여기까지 오신 거 우리 다 알지.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르며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재야, 자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회사도 크고 바쁠 텐데. 민재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저에게 씩 웃었습니다. 장모님, 저 여기가 제일 편해요. 여기 있을 때 저 진짜 저 같아요. 이해가. 수진이가 옆에서 국그릇을 나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는 원래 그래. 회사에선 무서운 척하고 집에선 완전 애기야. 수진아, 남편 흉 좀 그만 봐라. 흉 아니야. 자랑이지. 세 사람이 좁은 카운터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새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저녁 무렵 손님이 얼추 물러간 뒤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카운터 뒤에 앉아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이 저를 향해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저는 사진을 향해 소리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자리 나 지켰어. 그리고 우리 수진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여보, 나 이제 안 무서워. 핸드폰이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진동을 몇 번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죠. 누군가가 오밀안에 근황을 올렸는지 답글이 요란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핸드폰을 카운터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런 소식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저녁상을 다시 차릴 시간이었죠. 사위와 딸이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자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국자를 쥐는 제 등 뒤로 민재와 수진이가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국을 한 숟갈 떠서 간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국이 유난히 잘 되었더군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걸친 옷의 상표에 있지 않고 남을 대하는 눈빛과 말투에 있다는 걸 김정숙의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줍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을 끓여온 손이 결국은 가장 든든한 사위의 손을 잡게 되었죠.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짓밟았던 오미라는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고 진심 하나로 살아온 김정숙은 남편이 남긴 자리를 지켜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는 곳이 되었어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진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녁상 앞에 앉으실 때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지그시 잡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손의 온기가 세상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